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K 신드롬에 휩싸여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음악에서부터 최첨단 방위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나라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죠. 오늘 밤 저희는 이 화려한 성공 신화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을 가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 주목하려 합니다. 지금 이 신드롬은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유행 중 하나일 뿐이야. 그저 몇 번의 운이 좋아 얻어 걸린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마주한 것은 빛나는 K-팝 스타나 거대한 빌딩 숲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50년 전 사막의 먼지, 독일로 향했던 낡은 편지,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대체 이 오래된 기록들이 지금의 K 신드롬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남자의 25년 경력과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충격적인 발견.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오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K 신드롬의 진짜 심장을 향한 뜨거운 추적이 시작됩니다.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마크 베넷, 올해 52살이죠. 저는 미국 PBS 방송국에서 지난 2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이 제 직업이고 저는 그 일에 늘 자부심을 느껴왔었죠. 제게 세상은 데이터와 통계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표와도 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국 방송계는 온통 K라는 알파벳 하나에 휩쓸리고 있더군요. K-팝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K-푸드가 유명 요리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이제는 K-방산이라는 단어까지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네요. 얼마 전 기획회의실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기가 묵직하더군요. 젊은 기획자들은 이 K 열풍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황금이라도 발견한 사람들 같았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상기된 목소리를 차가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네요. 도무지 그들의 흥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역시 지나가는 수많은 유행 중 하나일 뿐이라고 단정했죠. 결국 저는 그들의 말을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은 지극히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저 몇 번의 운이 좋아 얻어 걸린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건 견고한 시스템이나 논리적 기반 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납덩이처럼 떨어진 것 같더군요. 조금 전까지 제잘거리던 팀원들은 순간 침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편한 눈빛만 교환하고 있었죠. 제 주장이 너무 강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 덧없는 인기도 곧 다른 유행들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25년의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무거운 정적이 한동안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팀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죠. 저는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네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패기 넘치는 젊은 PD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느냐는 아주 직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당돌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네요. 저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싫어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사실의 문제였죠. 대신 제 머릿속은 아득한 과거의 한 장면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편견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80년대 아버지의 작은 자동차 부품 가게가 문을 닫던 날이었거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텅 빈 가게에서 사라져버렸죠. 아버지는 주방 식탁에 주저앉아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지친 어깨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는 값싼 아시아 물건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며 나지막이 의조렸거든요. 그 고통이 담긴 한 문장이 제 평생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제 편견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대학에 가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늘 데이터와 통계만을 강조하셨죠. 그는 정신력이나 근성 따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강의실에서 공공연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요소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었네요. 저는 그 말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였거든요. 논리와 이성만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IMF 사태가 터지고 말았죠. 저는 뉴스 편집실에서 한국에서 넘어온 영상 자료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반지나 돌반지를 들고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차가운 냉소와 함께 바라보았네요. 이건 대체 무슨 비이성적인 행동일까요? 그리고 국가주의적 선전이라는 자막을 달았죠. 그 후 20년간 제 머릿속에 한국은 감정 과잉과 비이성의 상징으로 완벽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본사에서 떨어진 지시는 아주 명료했습니다. K 열풍의 진짜 뿌리를 찾아라.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였죠. 솔직히 말해 이 탐탁지 않은 취재를 위해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했네요. 아마도 상부에서는 화려한 K-팝 아이돌이나 불티나게 팔리는 화장품 같은 것을 다루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성공 신화가 얼마나 허술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논리적인 면들을 파헤쳐 보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었죠. 제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정태수 씨였습니다. 올해 85이신 그분은 70년대 격동의 중동 건설붐 한복판에 계셨던 분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만 플랜트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노신사분에게서 K-팝과 무슨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네요. 서류에 적힌 그의 이력은 지금의 한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적한 단독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젊은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들의 웃음은 이상하게도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네요. 정태수 씨는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아주 낡은 철모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오셨죠. 노란색 페인트는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 벗겨져 있더군요. 군데군데 찌그러진 흔적도 보였네요. 그는 그 철모가 자신이 사막에서 직접 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군요.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철모에 묻은 먼지를 가만히 닦아냈습니다. 그 손길이 무척이나 다정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철모를 건네며 아직도 그을린 모래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받아들고 코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물론 제 코에는 먼지와 녹이 쓴 쇠냄새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는데 모래 냄새라니 참 감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기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질문 목록을 꺼내 들었죠.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그 지독한 고생을 견뎌내고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나 가족의 성공에 대한 대답을 예상했었죠. 그것이 노동의 가장 합리적인 대가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시더군요. 그의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작 자신은 돈을 얼마 모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역시 그랬군 하고 생각했네요. 그 대신 나라가 무언가를 얻지 않았느냐고 제게 되물었죠. 그의 잔잔한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혀들었습니다. 포항제철소와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다 그들의 땀방울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자부심도 아닌 그저 담담한 사실이 담겨 있었군요. 잠시 후 그는 손줄을 보듯 저를 보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다들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한 자부심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국기에 경례를 하곤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그게 참 별일이었다고 말하며 웃으셨죠. 저도 모르게 그분을 따라 희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과는 별개로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네요. 제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논리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쉴 새 없는 소음과 무질서한 활기를 예상했었죠. 뉴욕이나 런던처럼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바쁜 도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리에는 경적 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걸어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서울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출근길 지하철의 풍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불필요한 방해를 주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리듬을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더군요. 그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방금 지하철에 타신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분은 가벼운 목례로 답했고 청년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네요.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상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죠.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질서 정연함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네요. 허름한 노점상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하려 하자 주인 할머니가 먼저 오신 분부터라며 부드럽게 제지하시더군요. 그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된 질서가 아니었죠. 이것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힘일까요? 저는 이 도시의 질서가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묘한 사회적 리듬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력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 대학의 강의실을 찾아 그곳의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K-팝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해 보이는 학생들이었죠. 한 학생과의 인터뷰가 특히 기억에 남는군요. 저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문화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녀의 할머니는 60년대에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정태수 선생님 세대와 맞닿아 있었죠. 학생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 먼 독일까지 갔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학생의 표정은 아주 담담했네요. 저는 잠시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희생이 혹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느냐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질문이었죠. 조상의 희생이 후손의 삶을 짓누르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하지만 학생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단호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정태수 선생님의 자부심과 이 학생의 자부심이 겹쳐 보였네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희생과 신념을 이어받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었네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일종의 계승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죠. 진정한 질서는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여정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포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태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었죠. 포항제철소의 거대한 규모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지대와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기록관에서 아주 낡은 장부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빽빽한 한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네요. 종이는 너무 낡아서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구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새벽 4시, 전원 자발적 집결, 부품 고장 시, 월급 일부 공제 후 자비로 수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력 착취의 증거가 아닐까요? 저는 해설사에게 이것이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의 군사정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비논리적으로 보였죠.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해설사는 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녀는 이 장부가 이곳의 가장 소중한 기록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이것이 왜 자랑스러운 기록이라는 것일까요? 그녀는 제 질문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들 스스로가 정한 약속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들이 이 제철소를 반드시 자신들의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이것은 나라의 미래를 짓는 일이라고 모두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산업전사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낡은 장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죠. 이것은 제가 알던 착취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기 힘든 수준의 자율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일까요? 그들의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기록관을 나와 붉게 타오르는 용광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쇳물이 끓어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명령으로 지핀 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가며 일으킨 거대한 불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차가운 이성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정신력이라는 것이 어쩌면 실제하는 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그들은 돈을 넘어선 무언가를 위해 일했던 것이죠. 이것은 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독일의 루르 지역이었습니다. 한때 유럽 석탄과 철강 산업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이신 이한숙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대학생의 할머니 세대이신 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83이신 그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더군요.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네요. 그녀는 제게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행기 그림이 그려진 얇은 항공 우편이었죠.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독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국에 있는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읊어주었죠. 사랑하는 동생아, 언니는 오늘도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동생의 미래를 향한 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네요. 그녀는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저는 그 행간에 숨겨진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시절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세련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녀였죠.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의 그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한숙 여사님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하시더군요. 그녀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간호사와 광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족 중 한 명은 반드시 공부시키기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 세대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했네요.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신념이 그들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보낸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 세대를 건너뛰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며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네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교육열의 실체였을까요? 그 맹목적이라 생각했던 교육열이 사실은 처절한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 IMF 외환위기 시절을 다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국가주의적 선전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금모으기 운동 말입니다. 그 비이성적인 행동의 본질을 이제는 제대로 마주해야 했죠. 그동안 저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것 같습니다. 수소문 끝에 당시에 결혼 반지를 기부했던 한 노부부를 경주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고즈넉한 한옥에서 찻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뜰 안에는 가을 국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20여 년 전의 그 위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네요. 할머니께서는 따뜻한 차를 내주시며 그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나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뉴스에서는 매일 절망적인 소식만 흘러나왔고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반지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평생을 함께하며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놓고 아깝거나 후회되지는 않으셨냐고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그저 맑게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은 너무나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대답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땐 다들 서로가 서로를 믿었다는 아주 뜻밖의 대답이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옆집 아줌마도 나오고 시장의 할아버지도 나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나도 당연히 따라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네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았던 것은 금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국가는 무너질지 몰라도 우리 이웃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그 현상은 사실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회적 연대였던 셈입니다. 제 자신의 오만함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위기를 돌파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힘의 근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서사였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습니다.
임원진은 제가 가져온 가편집본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임원이 제게 말하더군요.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은 다 빼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냉철한 분석과 숫자뿐이라고 말했죠. 한국이 어떻게 300배의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 그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항의 장부나 독일의 편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성공 신화의 숫자가 필요했을 뿐이네요. 설상가상으로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국가주의적 선전 리포트가 다시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K 열풍과 과거의 금모으기를 비교하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네요. 젊은 PD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이대로 촬영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고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임원들의 요구대로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죠. 그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태수 선생님의 주름진 미소, 학생의 당당한 눈빛, 그리고 이한숙 여사님의 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경주에서 만난 노부부의 맑은 웃음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계속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내가 과거에 틀렸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마크 베넷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임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죠. 대신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포항의 낡은 장부, 독일에서 온 편지, 중동의 급여 명세서, 그리고 빛바랜 사진들을 말입니다. 저는 이것들이야말로 그 어떤 통계 숫자보다 정확한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제 고집에 질렸다는 표정이었네요. 그때 가장 연장자였던 한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방영합시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록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다큐를 완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 포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태수 선생님을 모시고 기록관을 다시 찾았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먼지 쌓인 16mm 필름 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해설사도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마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낡은 필름이 빛을 통과하며 스크린 위에 흑백 화면을 펼쳐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놀랍게도 50년 전의 젊은 정태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센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위태롭게 철근을 붙잡고 있었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에 저는 그만 말을 잃고 말았네요. 그들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군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이 아니었네요.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절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력 따위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던 제 대학 시절 교수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화면 속의 청년이 지켜내려 했던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그들 세대의 강력한 의지였던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정태수 선생님은 제 옆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계셨죠. 그땐 정말 몰랐다고,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미래를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죠.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희가 압니다. 당신들께서 그때 만드신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인프라였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K 열풍을 만든 진짜 뿌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제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전파를 탔습니다. 제목은 모래 위의 기적, K의 심장을 찾아서였죠. 미국에서는 황금 시간대였고 한국은 아마 깊은 새벽이었을 겁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저는 편집실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 모든 것을 건 방송이었습니다. 만약 시청자들이 외면한다면 저는 이 업계를 떠나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시청자 게시판은 그야말로 폭주 상태였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한 시청자는 자신의 부모님께서 IMF 때 결혼 반지를 냈었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철없는 마음에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다고 고백하더군요. 또 다른 시청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그 중동의 사막에서 청춘을 바쳤다는 글을 남겼죠.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의 땀방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청 소감이 아니었네요. 그것은 자신들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대한 뒤늦은 감사와 고백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큐멘터리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공감해준 시청자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토록 위대한 세대의 헌신을 오만하게 폄하했던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사과의 눈물이기도 했죠.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인터뷰 요청이 핏발쳤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한국의 기적을 이뤄낸 숫자에 대해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300배 성장의 비밀을 궁금해했습니다. 제 옛날 리포트까지 다시 들춰내더군요. 저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숫자를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네요. 제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그 값싼 물건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희망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죠. 이번에는 취재가 아닌 제 마음이 이끄는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정태수 선생님의 댁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대하듯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네요. 거실 한쪽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저희 다큐멘터리 방송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철모를 들고 환하게 웃고 계신 선생님의 모습이었죠. 그는 제 덕분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잊고 지냈던 동료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편견에 갇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제 아버지의 가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 오랜 편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군요. 제가 떠날 시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자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네요. 그분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알겠느냐고요. 우리 세대는 결코 별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이라는 어쩌면 가장 평범한 그 단어가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날아와 박혔네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도 강력한 울림이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300배 성장을 이끈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실하게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다큐멘터리가 예상 외의 큰 성공을 거둔 덕분이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총명하고 뜨겁더군요. 그들은 바로 정태수 선생님과 이한숙 여사님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 학생의 자부심을 다시 볼 수 있었네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상과 제 오랜 편견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모두 고백했죠. 제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만약 감독님께서 지금의 한국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냐는 것이었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네요. 수많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열정, 속도, 회복력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골라야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죠. 제가 선택한 단어는 바로 지속성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독일의 차가운 병원에서도, 그리고 국가부도의 위기 앞에서도 말입니다. 제게는 그것이 가장 경이롭게 느껴졌죠. 이들에게 성실함이란 특별한 다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주더군요. 그 우렁찬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간은 절대로 뒤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학생들 또한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박수는 제게 주는 격려처럼 들렸네요. 어느덧 한국을 떠나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한 노인회관을 찾았죠.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 김치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한 할머니께서 제게 뒤집개를 쥐어주시며 한번 해보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뒤집개를 놀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김치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어르신들은 제 서툰 몸짓을 보며 아이처럼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김치전 뒤집는 것도 이제 프로가 다 되었다며 넉살 좋게 놀리시더군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놀라운 발전 속도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깨달았죠. 저는 그들의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내레이션을 준비했죠. 이제는 제 진심을 말할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기적은 숫자의 기적이 아니었더군요. 그것은 바로 신념의 계승이었네요. 성실함은 그들의 언어였고 미래에 대한 열망은 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네요. 나는 이제 한국을 압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달렸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아끼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더군요. 그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기였던 겁니다. 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모래 위의 기적,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기적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자체였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넓은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